2024년 2학기 사회과학연구원 원래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발표자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종희 교수님이십니다. 박종희 교수님께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교수로 대기 중이십니다.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그리고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학석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박종희 교수님께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에서 국제정치 데이터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국가미래전략원 경제보안 클러스터의 연구부등자이십니다. 박종희 교수님께서는 국제정치경제와 권력론을 연구하시고 공저자로 지구화 시대의 공공외교, 평화적 세력정의의 국제정치, 세월호가 묻고 사회과학이 답하다, 개발협력의 세계정치 등을 출판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단독 저자로 사회과학자를 위한 데이터 과학, 힘과 규칙,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등 간행물을 출판하셨습니다. 오늘 사회과학연구원 원래 세미나에서 박종희 교수님께서는 힘과 규칙, 국제질서에 대한 두 관점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책에 관련된 발표이고요. 얼마 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잘 그 기대에 부합하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책은 사회과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출판하게 되었고, 먼저 발표 전에 지원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쓰고 나서 사실 제목을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뭐 멋진 제목보다는 내용을 충실하게 담는 제목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힘과 규칙이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이 책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연구년을 한국에서 지내면서 이제 올해 전개되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에 전개되었던 국제정세를 보면서 이렇게 좀 국제 질서에 대한 책을 한국어로 출판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사실 쓰게 되기 전에 제가 이제 문제의식으로 삼았던 그런 어떤 지적인 자원을 여기에 쭉 펼쳐 놓은다면 이렇게 펼쳐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9세기 국제질서가 20세기의 대변환을 겪는 과정을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제정치의 관점으로 잘 정리해서 아주 유명한 사회과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변환이라는 책을 쓴 칼 폴란이,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박사를 했던 학교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고 제 건물에서 항상 오다 가다가 마주치면서 화장실에서 인사를 드렸던 이 더글라스 놀스 제도경제학자, 그리고 놀스를 주변으로 한 정치학자, 경제학자들, 특히 제도의 중요성을 얘기했던 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존 러기는 국제정치학자인데 직접 유엔의 코피 아난 사무총장을 도와서 직접 들어가서 이러한 국제제도의 중요성을 실천에 옮겼던 분이고, 로버트 코헤이는 이제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 학파를 이제 혁신적으로 이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학자들은 비교적 최근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는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이클 하워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안도환 교수님이 번역하신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양심과 전쟁과 자유주의 양심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 자유주의 사상이 국제 정치사에서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 로이드 가드너는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세력권과 자유주의 질서의 이 대립, 그 다음에 경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책을 썼던 거고요. 존 아이켄베리는 현존하는 국제적 질서 이론가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븐 커키는 스탈린과 러시아에 대한 연구자이지만 현재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왜 중요하고 지금 이 시기에 왜 다시 강조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강연과 글을 발표하고 있는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다루고 있는 역사적 인물들은 이런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 윈스턴 처칠, 조세프 스탈린, 그다음 프랑클린 디 루즈벨트. 제가 이제 비교적 현재 얘기보다는 좀 과거에 들어가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 시점에서 2024년 이 시점에서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현존하는 정치인들 또는 사상가들 중에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가장 신랄하고 날카로운 비평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나열해 보자면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인물로는 헨리 키신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정치 이론가들은 헨리 키신저와의 그런 어떤 상상 속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이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도전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존 미어샤이머 역시도 이제 현실주의 이론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존 미어샤이머와의 30년이 넘는 그런 토론과 논쟁과 대화를 통해 자유주의 이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자 저는 상당히 그 중요한 사상가라고 부를 수도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가이고 그걸 또 최근에는 행동으로 옮기고 있죠. 마지막으로 그레엄 앨리슨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책의 서두에서 썼던 것처럼 이제 현실주의 특히 이 세력권 질서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보이스가 큰 그런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어떻게 다시 그리고 왜 그게 다시 부활해야 되고 왜 다시 유지돼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다. 결국 이 네 명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의 주장을 두 개의 슬라이드로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주장은 지금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외적으로 겪고 있는 도전은 세력권 질서의 도전이다. 저기서 이제 제가 책에서 세력권과 세력권 질서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세력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어떤 강대국이 그 주변에 만든 그런 어떤 권역이라면 세력권 질서는 그런 권역으로 분할되는 것을 국제 질서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자라고 하는 이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력권 질서가 다시 등장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거와 비슷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제 세력권 질서라는 표현을 제가 어떻게 보면 확정짓고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의사 전달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저의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세력권 질서와 다른 유사 개념들이 또는 유페미니즘 같은 그런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좀 위험하다. 다극질서라든지 아니면 지정학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표현들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국제 질서를 세력권 질서로 되돌리자라는 주장으로 저는 귀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력권 질서라는 건 20세기 중반 이전까지 즉 2차 대전 전까지 국제 질서의 가장 특징적인 것을 요약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력권 질서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강대국에 의해 지배되는 질서인데 강대국의 힘이 투사될 수 있는 경계 안에서는 하이라키컬 하고 그 밖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이 세력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annexation and vassalization. 그래서 직접 합병을 하든가 아니면 위성국을 만들든가 그게 미치지 않는 그런 애매한 지역은 중립국화하고 버퍼 스테이트로 만들든가 이런 식의 구분 외에는 존재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질서를 우리가 세력권 질서라고 할 수 있고 20세기 이전까지 국제 질서를 우리가 고대로까지 올라가 보면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만 그 표현들의 궁극적으로는 강대국의 힘이 투사되는 영역 안에서 위계적이고 그 투사되는 영역 밖에서는 서로 불개입으로 강대국 간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질서였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등장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잘 아다시피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인권을 중시한다,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시장 경제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저는 사실 그런 표현들보다는 더 중요한 표현은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는군요. 시간이 딱 되면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단순히
관찰적으로 학자로서 관찰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만들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들의 입에서 실제로 나온 발언이기도 합니다. 제가 책에서 썼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스탈린과 처칠과의 그런 전후 협상을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저들은 아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국제 질서를 도저히 이해 못할 거다. 왜냐? 그것은 원칙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스탈린과 처칠은 세력권, 힘에 의해서 기반한 국제 질서를 머릿속에 두고 그것만이 현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유일하게 미국만은 원칙에 기반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lasting peace라고 하는 윌슨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어서요. 그래서 이거는 학자로서의 관찰도 되지만 실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파운딩 파더들의 생각이기도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어떤 질서든 간에 사실은 어떤 형태의 규칙이 등장하고 세력권 질서나 강대국이 만든 질서, 제국도 하나의 규칙이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모든 질서는 다 규칙이 있기 마련인데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말하는 규칙이 다른 점이 뭐냐? 동의의 포괄성, 그 다음에 이게 동의에 기반한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또는 동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동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사후적인 재가를 통해서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동의에 기반한다는 점. 그 다음에 그 동의 자체가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명시적이고 투명하다는 것. 이런 점이 그리고 현재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모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방향을 지향한다는 점 때문에 현재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이런 점을 충실하게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게 중요한 비판이 되고 수정의 방향이 돼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보시다시피 러시아와 중국과 같이 이제 미국 국가안보 전략 2017년에 의해서 두 국가가 현상 변경 국가, 리비저니스트 스테이트로 명시가 돼버렸는데요. 이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현재 지역 패권 또는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자기들만의 영역권을 구축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세계 전체의 질서의 변화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세력권 질서의 전환을 꿈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과 같이 세력권 질서를 부활하려고 하는 국가들에 맞서서 미국 외교정책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크게 나눠진다. 여전히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키면서 그들의 세력권을 최소화하고 억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이 국가들과 지구를 나누어서 세력권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도전받고 있는 두 번째 측면은 바로 내적인 요인이죠.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 특히 미국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데 미국을 포함한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핵심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 이 개방을 떠받치던 이 경제적 개방, 그다음에 사회적 개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너지고 있다. 그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얘기를 하나로 요약해 보면 결국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도 외력과 내력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말이 내력만 있으면 외력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2024년 미국의 대선이 결국은 내력이 얼마나 확보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어떻게 보면 판가름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내력도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역사적으로 제가 한번 그 그림들을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제국 또는 세력권 이런 개념들을 말로만 듣지 않고 그림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이집트 엠파이어 그리고 이게 페르시안 엠파이어 그다음에 이게 이제 유럽 협조 체제, 유럽 협조 체제라고 부르지만 이게 이제 세력 균형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었던 그런 국제 질서인데요. 사실은 유럽 협조 체제라고 부르지만 이 유럽 협조 체제 안에서 세력 균형의 대상 그리고 주권이 보장되었던 국가들은 여기서 5개 국가, 영국, 프랑스,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 이 5개 국가의 강대국 간의 세력권 질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세력권 질서를 관리하는 규칙이 세력 균형이라는
그런 규칙이었다. 그리고 그 규칙의 궁극적 목적은 나폴레옹과 같이 그 강대국 간의 세력권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어떤 팽창주의적 국가를 억제하자. 그래서 강대국 간의 전쟁을 관리하자라는 것이었고, 이것이 이제 폴라니에 따르면 100년의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그런 상부구조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이 5개의 강대국 안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국가들, 특히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여러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보호국으로 또는 자기들의 영향력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서로 합의하고 타협하고 또 대립하고 이런 국가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토만 엠파이어가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이 외부에 있는 식민지에 대한 경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유럽 협조 체제 안에서는 사실은 그 보장되는 주권의 대상은 전혀 아니었다. 결국은 강대국들 간의 그런 어떤 합의에 기반한 질서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이 세력균형 체제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영국 제국의 분홍색으로 칠해진 게 영국령 국가들 또는 영국 제국의 국가들의 전 세계적인 분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제국이 가장 높은 많은 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은 이제 독도 불가침 협정에 따라서 제가 이제 뒤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히틀러와 스탈린이 어떤 식으로 유럽을 분할할 건가에 대한 서로 간의 약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대전이 미국이 참전하지 않거나 또는 미국이 져서 끝났다면 이런 식으로 각 국가의 군사력에 비례해서 또는 점령지 영토에 비례하는 그런 어떤 세력권 분할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게 이제 기정사실이고 역사학자들의 그런 예측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론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됐지만 완전히 이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세력권 질서가 국제 분쟁의 원인이고 세계대전의 원인이고 그리고 미국의 이익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세력권 질서를 바꾸는 형태의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국제 질서의 수립에 미국이 강한 이익과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을 어떻게 콜로니얼 파워들이 1850년부터 1910년 동안 분할했는가에 대한 지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1942년이니까 진주만 습격 바로 직후에 일본 제국주의가 가장 극점에 달했을 때의 영토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2차 대전 이전까지의 국제 질서를 한마디로 특징 짓는다면 바로 세력권 질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개념들을 여러 가지로 사회과학적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뭐 제국이라는 표현이 가장 오래된 표현이기도 하죠. 근데 제국이라는 표현의 정의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military occupation, 즉 annexation or vassalization. 직접 밀리터리로 들어갈 수 없다면 위협만으로 그 위성 국가나 자기에게 충성하는 봉신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이웃해서 살면서도 침략당할 거라는 그런 불안을 크게 느끼지 않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게 바로 한국과 북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무지개 컬러로 각 국가들이, 특히 아프리카 같은 국가들, 무지개 컬러로 존재하면서도 서로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베설 스테이트나 그런 프록터리시나 아니면 합병되는 그런 공포를 느끼지 않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원칙하에서 침략국에 공동 대응하고 이 걸프전쟁, 1차 걸프전쟁에서 확인됐던 것처럼,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확인됐던 것처럼 그런 것이 있다. 한국이 경험한 세력권 질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공책봉제도 트리비토리 그런 스테이트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도 김종학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본질적으로는 하이라키컬한 질서, 그리고 그 하이라키를 강요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군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협이 되겠죠. 너희 나라를 우리가 점령할 수도 있다. 또는 충분히 그럴 군사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대신 이렇게
복종을 하면 왕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그 질서를 우리가 유지한 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1905년에 미국의 27대 대통령이 되었던 그리고 티오도어 루즈벨트가 강력하게 자기의 정치적 후계자로 양성했던 태프트와 가스라 이 일본 총리 간에 맺어졌던 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협정에서 내용을 자세히 제가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이 책의 내용 바로 1905년에 조선이 처한 운명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처한 운명과 거의 비슷하다. 미국은 여기서 티오도어 루즈벨트가 당시 대통령이었는데 티오도어 루즈벨트는 세력권 경쟁에 미국이 뛰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먼로 독트린을 미국의 세력권을 보장하는 독트린으로 그렇게 세력권 질서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을 얻는 대가로 조선을 포기하는 것 형태로 미국의 세력권과 일본의 세력권 이미 일본은 러일 전쟁의 승리를 겪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이제 완벽한 그런 종주권을 미국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어 했고요. 이 종주권이라는 형태로 이제 과거에는 청나라의 암묵적 종주권이었던 조선에 대해서 이제는 일본이 명확한 종주권을 확보받는 그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렇게 조선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러시아나 이런 국가, 청나라와 같이 이런 국가들과 조약이나 협정을 맺는 경솔한 행동을 할 것이다. 이거는 동양 평화에 해를 끼친다. 여기서 말하는 동양 평화는 강대국들 간의 전쟁을 피하는 평화겠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조선을 종주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 가스라파트 협정이 바로 을사조약, 을사늑약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되는 과정이 겪었고 이때 이제 한국은 조미 수호 통상조약에 의거해서 미국이 도와줄 것을 부탁하는 특사를 파견했으나 미국은 이미 이런 협정을 서로 밀약을 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경험했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물론 제가 이제 파저티브한 면들만 좀 강조해 보면 일단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미국에 있는 교민들과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 조선에서는 일본 총독부에 의해서 완전히 그 센서링이 됐기 때문에 접할 수가 없었고 미국에 있었던 신한민보에서 그 사건이 미국 내에 있는 교민들이 이와 관련되어서 파리 강화회의에 이승만을 비롯해서 대표단을 보내려고 모집을 한다라는 뉴스라든지 이걸 접하게 되고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 이게 다시 한국에 영향력을 주어서 그때 이제 그 모든 것의 그 시작점은 파리 강화회의와 그 다음에 윌슨이 그 전에 발표한 14개조 조항에서의 민족 자결주의. 윌슨은 뭐 아시아를 향해서 그걸 만든 건 아니지만 그 생각, 자유주의적인 그 생각이 엄청나게 이제 그 많은 그 동기부여가 되고 용기를 주어서 이제 조선의 유학생들이 이 민족 자결주의에 기반해서 조선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 이것이 국내로 들어와서 3.1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 그리고 3.1운동이 바로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헌법의 기초가 되는 이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떤 정신에는 결국은 윌슨 민족 자결주의로부터 시작된 그런 어떤 국제적인 자유주의 국제질서 운동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결합, 그 다음에 그것의 수용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카이로 선언인데 한국 독립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인정인데 이 카이로 선언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었던 두 명이 바로 장개석과 이 프랭클린 D 루즈벨트였고 가장 소극적 또는 부정적이었던 것이 국제 질서를 영국령, 그 다음에 영국 식민지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던 처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처칠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방관 또는 소극적 반대를 뚫고 조선을 일본의 무조건적 항복 뒤에 독립시킨다는 그리고 그 독립의 그 중요한 이유로 조선 인민의 노예적 상태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그 최초이고 그 다음에 당시 카이로 선언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언급이 됐죠. 결국은 미국의 반세력권 전후 질서에 대한 구상과 이 카이로 선언은 저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 한국전쟁 최초의 유엔 다국적군 파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반대가 하나 있었고 기권이 하나 있었지만 여기서 소련이 반대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은 유엔 기반의 집단 안보에 대한 최초의 실험, 바로 이 유엔 기반의 집단 안보가 바로 프랭클린 드 루즈벨트의 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구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죽고 난 뒤에 단 6년 뒤에
최초로 현실화됐다라는 점이, 그리고 그게 바로 한국 전쟁이었다. 그리고 한국 원조, 당시 한국 GDP, 54년부터 58년까지 한국 GDP의 7%에 해당하는 그런 한국 원조를 주로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유엔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 배경에는 트루만의 4포인트라는 대단히 자유주의적인 취임 연설에서 약속된 그런 개발 원조에 대한 공약이 있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바로 이 원조라는 게 남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휴먼 라이트로 원조를 간주하는 굉장히 당시로 보면 급진적인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모두에게 있는 천부적인 권리이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후 경제 질서가, 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중요한 영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주의 그 국제 질서의 외적인 도전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보기 위해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 현존하는 이론가 중에 가장 중요한 이론가인 존 아이켄베리의 애프터 빅토리라는 책을 제가 한번 잠깐 요약해 드리면, 이 테이블이 그 책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강대국들 간의 중대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국제 질서가 등장했는가. 그래서 제목이 이제 애프터 빅토리인데요. 그 국제 질서를 세 가지 형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유럽의 국가들이 세력 균형 질서를 만들었다. 두 번째는 패권을 만들었다. 세 번째는 헌정주의를 만들었다. 약간은 이제 시대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의 특징을 쭉쭉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제목에서부터 세력 균형, 패권,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헌정주의입니다. 이즘입니다. 나머지는 이즘이 아니고 얘만 이즘입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 구분에서 이제 나오는 약간 불일치한 부분, 그리고 추상화 수위가 맞지 않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이제 제가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오미션이라고, 크리티컬 오미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이 헌정주의라고 부르는 부분, 또는 이제 제 책에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부르는 부분, 그것이 기존의 세력균형이나 패권과 갖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저는 바로 강대국과 비강대국 간의 관계적 특성, 그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논의를 국제질서에 대한 구분에서 빠뜨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미션이다. 사실 이 오미션은 아이켄베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국제정치학자들이 교과서를 쓸 때 약소국에 대한 얘기, 비강대국에 대한 얘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일 챕터 한 16이나 17쯤에 잠깐 등장을 합니다. 개발의 문제라든지 원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내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래서 뭐 케네스 왈츠 같은 경우도 아주 유명하게 국제정치를 아주 일반화된 형태로 정의하지만, 바로 한 3장, 4장에 넘어가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건 강대국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결국 강대국의 일극, 양극, 다극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던지는 질문은, 일극 그러면 패권이겠죠. 양극 그러면 냉전이고요. 다극 그러면 세력균형 체제가 되겠죠. 그 세 개의 질서에서 강대국과 비강대국이 맺는 관계가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한 질문은 왜 던지지 않는가? 그럼 일극이어도 강대국과 비강대국 간의 관계가 비교적 평등하고 공평한 그런 정의로운 그런 질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질서가 있을 수 있고, 양극도 마찬가지고 다극도 마찬가지고, 냉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소련의 세력권과 미국의 세력권이 똑같은 형태로 불평등하고 제한되었는가? 소련은 공식적으로 제한주권론이라는 것을 다른 국가들에게 공식화해서 요구하게 되고 관철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도 역시 다른 국가들에게 제한주권론을 관철시켰는가? 그리고 미국이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라는 그런 어떤 대의를 위해서 언제든지 당신들의 주권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원칙을 최소한 원칙상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강요했는가? 실제로 미국이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부조리나 불합리나 문제점을 차치하고 원칙으로서 이 두 개의 질서는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같은 패권이더라도 강대국과 비강대국 간에 맺는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국제 질서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 아이켄베리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결국은 만든 질서가 가장 바람직하고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그 목적에 맞게 책을 다시 쓴다 할지라도, 결국은 규칙이 강대국끼리만 적용되는 게 세력균형이고, 강대국만 규칙을 마음대로 정하고 강요할 수 있다는 게 패권이라면, 헌정주의 또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강대국이 만든 규칙이
온전하게는 아닐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그 질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어떻게 등장했는가의 과정을 비교적, 그러니까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서 본다면 첫 번째 시기는 바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하나의 이념으로 유럽에서 등장한, 전쟁을 많이 겪으면서 이러한 전쟁을 막고 국가들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혁명의 시기에 평화와 번영을 공유할 수 있는 질서는 없겠는가라는 그런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그런 어떤 기획에서 저는 아이디어가 시작됐고, 이러한 기획을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시도해 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웨스트팔리안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의 주권평등, 영토보존, 정치국제법, 항해의 자유와 같은 제한된 형태로 실현화됐지만, 이러한 그 실험은 유럽에서는 그러한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강력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국가의 부재, 그 다음에 제국주의, 민족주의, 세력균형과 같은 그런 현실적인 제약, 이런 것들 때문에 대단히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윌슨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윌슨의 등장은 미국에서는 미국 내에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의 힘을 얻어서 당선된 최초로 연임을 한 미국 민주당 대통령, 그러니까 그 한 30년 만에 거의 나타났던, 그리고 저희 국제정치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최초의 정착 박사 대통령. 그래서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대단히 개혁적인 조치들을 미국 국내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윌슨은 이런 아이디어를 국제적으로도 적용하기 위해서 결국 1차 대전이 끝나갈 때쯤에 참전을 하고, 그 참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이제 그 참전하는 과정도 윌슨이 보여준 인내력, 즉 국내의 여론이 참전을 워낙 반대하기 때문에 국내 여론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결정적이었는데, 바로 독일 유포트가 미국의 상선과 인명을 살상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해 들어오는, 그리고 그게 국내에 보도되면서 여론이 이제 참전 쪽으로 크게 휩쓸리게 되고, 두 번째 사건은 멕시코와 독일이 동맹을 맺을지도 모른다는 정보가 이제 확보되어서 결국은 멕시코로부터 접경 국가인 멕시코로부터 오는 위협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제 독일을 대항하는 그런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윌슨은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제 래스팅 피스에 대한 그런 어떤 플랜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4개조 조항을 발표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유럽에 가서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14개조 조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조항은 역시 집단안보, 침략국에 대항해서 모두가 다 one for all, all for one 형태로 우리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 외에도 민족 자결주의, 공개외교 이런 내용들이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윌슨의 실험은 뭐 실패로 끝났죠. 국내에서 비준을 받지 못한 게 가장 결정적이었고, 비준을 받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공화당의 로이 조지라는 상원 의원과의 불편한 관계, 그래서 끝까지 만나지 않고 결국은 로이 조지도 윌슨을 도와주려는 의지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결국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의 상원의 3분의 2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공화당의 지지가 절대적이었는데, 그걸 윌슨이 끝까지 안 하게 되고 비준이 실패한 다음에도 계속 안 만났다고 합니다. 윌슨 자체가 유럽에서 돌아와서 건강이 굉장히 악화돼 있기도 했고 둘이 불편한 거예요. 어쨌든 윌슨의 실험은 집단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그러한 도덕과 양심에 대한 호소만으로 세계 여론이 구체적인 정치력으로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미국 내 여론, 특히 이제 여론을 반영된 이 의회와의 그런 어떤 게 보면 그런 그 관계에서 제대로 된 준비를 못했다. 바로 윌슨의 실험의 좌절이 이제 루즈벨트에겐 중요한 자양분이 될 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루즈벨트는 이제 결국은 2차 대전이 이제 진행되고 또는 시작될 것 같은 그 시점부터 이 대통령이면서 이제 결국은 어떤 형태로 윌슨주의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자유주의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어떤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윌슨의 실험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강력한 미국의 국력에 힘입어 유엔을 건설했고, 그 다음에 브레튼 우즈 체제, 마셜 플랜, 다자주의 무역 체제 이런 중대한 성과를 남기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윌슨은 영국에게 우리가 이제 전후 질서를 세력권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구속력은 없지만 대서양 헌장을 통해서
영국에게 기본 원칙, 영국과 미국이 중심이 되는 세계 질서의 기본 원칙을 미리 사전에 합의하는 그런 과정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윌슨이 전쟁 기간 동안에 처칠과 스탈린을 이제 대하면서 전후 질서에 대한 협상을 계속 벌려 나가는데 그 과정이 바로 이제 세력권 질서를 완전히 세력권 질서의 아이디어를 국제 질서에서 완전히 밀어내고 새로운 형태의 그런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설득의 과정이었다. 또는 설득과 어떻게 보면 압박의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칠과 스탈린은 철저하게 이 세력권적인 아이디어로 전후 질서를 구상하고 있었고, 결국에 루즈벨트가 이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처칠과 스탈린의 아이디어대로 전후 질서는 굴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루즈벨트가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즈벨트를 보좌했던 그런 보좌관과 계속 나누는 대화 내용도 어떻게 하면 저들의 저 세력권 질서 구획이라는 계획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윌슨의 큰 그림 중에 하나는 이 집단안보에게는 강대국 간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련과 영국과 미국과 중국, 당시 이제 중화민국, 이 포함된 강대국 연합이 일단 기본적인 이게 이제 시큐리티 카운슬로 나가게 되는 안전보장 이사회로 나가게 되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데, 이 강대국 연합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외곽으로 유엔이 구축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루즈벨트가 다른 일정 때문에 한마디로 이 강대국 간 회의에 빠지거나 소홀하게 될 때 끊임없이 처칠과 스탈린은 서로 교신을 하면서 루즈벨트를 배제한 유럽의 분할에 대한 토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메모라고 퍼센티지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건데요. 1944년 미국의 국내 선거 때문에 루즈벨트가 이 3강 회의에 참여를 못 해요. 그래서 연기하자고 그랬는데 처칠과 스탈린은 이때를 기회로 보고 연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처칠과 스탈린이 모스크바에서 만나서 미국은 이제 대사를 파견했는데 배석을 이제 반대해요. 처칠이 국가 원수를 대신한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회의에. 그래서 이제 그 대사가 밖에서 기다리고 처칠과 스탈린 둘만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의 대화가 어떻게 실제로 진행됐는가의 기록은 처칠의 회고록과 스탈린의 회고록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이 문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럽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에 대한 퍼센티지 어그리먼트를 하게 됩니다. 자, 불가리아, 그다음에 루마니아, 이런 국가들을 어떻게, 헝가리 이런 국가들을 너희가 얼마나 지분을 갖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지분을 가질 건가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의 끝에 전해지는 얘기로 처칠이 이 사실을 만약에 이 나라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해 하겠느냐, 이걸 태우자라고 얘기를 하죠. 스탈린이 태우지 말고 당신이 가지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메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박물관에 전시되었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찍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냉전이 이제 시작되고, 냉전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소련에 대한 봉쇄로 바로 이어지게 되어서 결국은 미국의 세력권과 소련의 세력권이라는, 즉 미국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두 개의 세력권 질서로 나뉘게 되지만, 미국은 그 자기가 구축한 세력권 질서 안에서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그런 플랜들을 조금씩 이제 진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소련의 세력권은 과거에 우리가 봤던 것보다 더 혹독한 그런 형태의 어떤 제한주권과 그런 어떤 하이러키컬한 그런 질서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타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네 번째 시기는 세 개의 독트린, 거기 이제 두 개의 독트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지금도 우리가 냉전 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 개라고 부르면 클린턴 독트린과 아들 부시 독트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이든 독트린, 이 세 가지 독트린으로 나오게 된다,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갑자기 비대해진 미국의 이런 영향력, 그 다음에 당극 질서를 미국이 어떻게 이걸 운용해야 될 건가에 대한 미국은 클리어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급박하게 준비를 한 게 바로 이 확장 독트린, 인라지먼트. 나중에 이제 인게이지먼트가 들어오게 되는데, 인라지먼트 독트린을 만들어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역사의 종말과 같은 생각들이 굉장히 이제 워싱턴가에 팽배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시 독트린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더 군사적으로
레짐 체인지까지 목표로 할 수 있는 그런 개입, 미국이 위협을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테러리즘을 보호하거나 그다음에 지원하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무력 개입을 할 수 있다. 무력 개입이란 건 여기 설사 국제연합에 의해서 승인된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국이 독자적으로 무력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시 독트린 911이라는 상황적 요인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미국이 힘을 과시하는 그런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확장 독트린의 4가지 내용은 이런 내용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미국이 일으킨 그런 두 개의 전쟁,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으켰던 그 2개의 전쟁이 가져온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컸고 거기에 비해서 레짐 체인지에 대한 성과는 그렇게 미국인들이 흡족할 만한 성과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든 독트린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독트린으로서 표현된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이 연설의 내용을 바이든 독트린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결국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쟁, 즉 미국은 앞으로 전 세계의 경찰이 될 그런 의지는 없다, 계획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쟁에 미국이 앞으로 계속 개입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지원하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거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조건은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국가를 미국이 대신 지켜줄 수 없다라는 2가지 독트린을 이제 원칙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의 독트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모호한 상황에서 바로 철군 1년 뒤에 철군 결정이 원인이었다 아니었다 뭐 이런 논란은 있지만 1년 뒤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서 결국은 미국은 여기서 바이든 독트린은 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 세계의 의문이 바로 시작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이 이제 2021년 연말부터 러시아의 군대가 벨라루스나 접경 지역에 모이고 있다라는 정보를 계속 제공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준비하도록 했지만 러시아가 침공을 결정했던 2월 21일인가요? 그 시점, 24일인가요? 그 시점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가에 대한 판단은 모두에게 다 불확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미국이 2번째 원칙, 즉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국가는 미국이 대신 지켜줄 수 없다라는 그 원칙에 우크라이나가 충분히 충족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즉 우크라이나가 단결해서 러시아에 영웅적으로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결국은 바이든 독트린의 2번째 내용을 충족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간접 지원의 형태로 지금 미국은 러시아에게 어마어마한 470억 달러의 안보 지원을 지금까지 약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거쳐왔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건 자체는 결국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 우리가 합의되었던 그런 규칙을 깨고 다른 주권 국가를 공식적으로 침략한 것이고 결국은 이 침략에 사용되었던 논리는 정확하게 세력권 질서에서 통용되는 논리, 즉 우크라이나를 안전한 버퍼 스테이트로 만들겠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접경 국가이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에 해당되는 조항들이 전쟁의 원인으로 사용됐다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세력권 질서의 세력권 질서 안에서 생각하고 있고 러시아는 그리고 러시아의 침공 결정은 러시아의 세력권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력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짧게 이 내용도 굉장히 긴 부분이지만 미국 정치를 공부하면서 제가 가졌던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들었던 의문 중에 하나는 미국의 공화당은 남북전쟁 당시에는 인종 간의 평등을 외치는 정당이었고 그리고 1960년대 이후로는 인종 간의 평등을 민주당보다는 덜 외치는 그런 정당이 되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위치 전환이 있었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남북전쟁 당시에 자유무역을 외치는 19세기 내내 자유무역을 외치는 정당이었다가 1930년대 이후로 계속 자유무역에 대한 입장, 당시에 공화당은 보호무역에 대한 입장이고요. 공화당은 보호무역, 민주당은 자유무역으로 1930년대까지 지속되어 오다가 30년대 이후에는
두 정당 모두 자유무역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민주당이 훨씬 적극적으로, 공화당은 약간 끌려가는 방식으로.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에는 점점 민주당의 자유무역에 대한 공약이 약화되고 공화당이 훨씬 더 자유무역에 대한 입장이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점을 이루었던 게 레이건이었죠. 레이건은 아주 철저한 자유무역 신봉자입니다. 트럼프가 레이건을 계승한다고 하지만 딱 계승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유무역에 대한 입장입니다. 자유무역이 가장 중요한 레이건의 그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공격점이었고요. 그러던 공화당이 지금 현재는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적인 입장으로 돌아왔고요. 그와 동시에 그와 궤를 맞추어서 민주당은 지금보다 과거보다 80년대, 90년대보다 훨씬 더 자유무역 쪽에 더 가까운 정당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노예제에 대한 입장 또는 인종간 평등에 대한 입장과 자유무역에 대한 입장이 100년에 걸쳐서 이렇게 큰 자리바꿈을 하는 그 스위칭의 과정이 너무너무 흥미로웠고 그걸 과연 우리는 그래서 지금 공화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과연 링컨의 정당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거대한 변화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까? 뭐 역사학자들은 파티 리얼라이먼트 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관점에서 미국의 그 두 정당이 어떤 식으로 중요한 이슈에서 자리바꿈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변수가 두 가지인데요. 자산의 영내 희소성, 그 다음에 자산의 이동성, 이 두 가지를 핵심 변수로 보려고 합니다. 영내외 희소성이란 건 아직 우리가 국경을 열기 전에 이 안에서 희소하냐, 풍부하냐라는 퀘스천이 되겠죠. 마치 우리가,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학생이 적고 여학생이 많은 학과가 남학생이 많고 여학생이 적은 학과랑 통합하게 될 때 그 남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묘한 변화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노동이 희소하고 그 금융자본이 풍부한 미국, 그다음에 노동이 풍요롭고 그 금융자본이 희소한 중국 이 두 국가 사이에 교역이 시작될 때, 교역 이전과 비교해서 영내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 보유자들이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무역에서 스톨프 사무엘슨 띠오럼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내 희소성의 차이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동성의 차이인데 이거는 얼마나 내가 자산을 현재 내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사용이 가치가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이거나 하락한다면 다른 부분으로 얼마나 빨리 옮겨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자들이 저학력자보다 이동이 더 쉽다. 도시 거주자들이 농촌 거주자보다 이동이 쉽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금융자산이 리퀴디티가 높을수록 이동하기가 쉽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면 CEO들 같은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 CEO를 하기가 훨씬 쉽다. 그러니까 링글리시 스피킹 어빌리티가 또 자산의 이동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또 이게 영내외로 개방되면 자기들의 시장이 커지면 그 이동성이 더 높아지기도 하고요. 자기가 가진 자산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루즈벨트와 이 무역 정책의 대전환이라고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크리티컬 일렉션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1932년 선거가 바로 2024년 선거처럼 어떻게 보면 중요한 크리티컬 일렉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0년 만에 민주당이 대승이 되고 민주당 우위의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제일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RTAA라는 상호 무역 협정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RTA가 통과되게 되면서 무역에 대해서 관세 조정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모두가 무역 선호가 크게 바뀌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이때 이제 남부에서 진행되고 있던 흑인 린치 사건이 굉장히 많았고 이 흑인 린치를 금지시키거나 강하게 처벌하는 엔타이 린칭 법안이 계속 하원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 하원에 올라오던 법안을 막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루즈벨트인데요. 이제 그 아이러니한 것은 이 흑인 린치 법안에 대한 엔타이 린칭 법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운동했던 사람이 루즈벨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그렇게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살해 위협도 받고 그러죠. KKK에 의해서. 위협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는 이 흑인 린칭 법안, 엔타이 린칭 법안의 통과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뉴딜 코올리션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고 남부의 민주당이 다 공화당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 선거 블록에 균열이 올 것을 우려했던 루즈벨트는 마지막까지 이제 그걸 반대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종 간 공평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들에 의해서는 비판을 받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인종 간 문제를 외면하면서 유지했던 민주당의 연합이 이제 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64년 이후에 이제 결국은 흑인 민권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민주당이 이제 이쪽으로 대거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와 동시에 미국의 제조업이 점점 약화되고 제조업이 약화되는 방 순서가 노동조합이 힘이 강한 제조업부터 약화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순서로 진행되면서 노동조합이 또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결국은 노동조합은 민주당의 뉴딜 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연합을 떠받치던 토대라고 할 수 있고 민주당원들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사회적인 토대였는데 이 노동조합이 약화되는 사실 이제 뉴딜을 통과시키면서 와그너 액트와 같이 노동조합의 힘을 대폭적으로 실어주는 그런 어떤 법안의 통과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이 이루어지면서 미국 민주당의 그런 어떤 사회적 기반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게 되고 이제 남부 백인들 중심으로 이제 민주당을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로 역내 희소한 점점 이제 민주당은 이제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제조업을 대변하고 공화당은 이제 레이건의 공화당이 대표적이겠지만 그런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금융 자유화를 지지하는 그런 어떤 부자들의 정당으로 되고 민주당은 흑인과 그다음에 저소득층, 중산층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가난한 자들의 정당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때 이제 노동조합 출신, 노동조합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그런 어떤 민주당의 셀럽, 뭐 브루스 스프링스틴이라든지 아니면 게파르트라든지 이런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어떤 중요한 보이스를 내는 사람들로 등장을 하지만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이제 92년 클린턴의 당선 과정은 굉장히 극적이었는데요. 로스페로가 아니었다면 당선되기 어려웠을 첫 번째 아버지 부시가 이라크 전쟁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역시 이제 결정적인 사건은 경제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클린턴이 집권하게 되고 클린턴이 집권하면서 이제 1990년에 뉴올리언즈 선언이라는 우리는 이제 결국은 제3의 길의 그런 전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이제는 새로운 좌파 리버럴의 노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수로부터 공격받아 왔던 그런 어떤 팽창적인 재정 정책 그다음에 그런 재정 정책, 재정 투입을 통한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이 기회를 확대하는 식으로 공급 중심의 저는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안는 그런 형태의 뉴 데모크래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로버트 루빈, 로렌스 서머스, 앨런 그린스펀 이 세 명의 삼두마차가 이끌어가는 경제 정책으로 완전히 민주당이 탈바꿈하게 되는 그 과정이었고 그 결과는 금융규제 완화, 재정 축소, 글로벌 금융시장 통합을 통해서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경제가 재편되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경제의 금융화가 시작되는 어떤 시작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이 주도한 경제의 금융화는 결국은 끊임없이 시장이 확장되어야지만이 성장이 유지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서 뉴 데모크рат들은 이제 점점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역내 풍요롭고 자산 이동성이 높은 금융자산 소유자들 중심으로 하는 정당으로 점점 이동하게 되고요. 월스트리트는 이제 아이비리그 졸업생들의 가장 중요한 취업 장소가 되고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와 민주당의 관계는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화롭다 못해서 아주 코지한 그런 관계로 변해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영역을 뺏기게 되면서 공화당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자기들의 지지자들을 찾는 과정이 시작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1994년에 Contract for America와 같은 그런 중간 선거에서 이루어진 전국적인 플랫폼 선거를 통해서 이제 하락하고 있는 백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911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2008년 금융위기가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금융위기는 오로지 후진국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게 월스트리트, 그 다음에 미국의 금융학자들이었는데 바로 미국의 본진에서 그렇게 미국이 비난하던 그런 형태의 모럴 해저드에 기반한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미국 내에 존재했던 그런 어떤
불평등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금융위기가 일어나서 오바마 정부가 집권을 했지만 오바마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개혁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융 부문에 대한 개혁, 그 다음에 이 경제정책에서의 대전환은 크게 존재하진 않았다. 오히려 오바마 정부는 이 다인종 연합과 건강보험 개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자산을 다 쏟아부었다.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도 미국 내에서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금융개혁 부분이 미진했던 부분, 특히나 이제 미국 내의 금융개혁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왜? 미국이 그동안 다른 국가들의 문제처럼 말했던 것을 미국발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미국이 문제를 개선해야 됐고 그 중요한 계기는 바로 2010년에 있었던 G20 서울 서밋이었다. 사실은 한국 정부가 그 금융개혁에 대한 중요한 어젠다들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결국 티모티 가이트너라는 그 월스트리트 인사이더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티모티 가이트너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겨졌던 자본거래세와 같은 것들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표현이 전부였습니다. 열려 있었지만 논의하지 않았고 합의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주 미미한 형태의 금융개혁만 합의가 되었다. 결국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정권교체로 등장한 오바마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정권교체의 중요한 계기가 됐던 금융개혁 부분에서 단순히 미국 시장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을 개혁할 수 있는,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다른 이슈로 오바마 케어와 다인종 연합, 그런 이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는 사용했다. 그걸 뭐 선택과 집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제 관점에서는 중요한 모멘텀을 놓쳤다.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 정부 등장을 반대편으로 티파티 무브먼트가 시작되는데 이제 티파티 무브먼트는 결국은 쇠락한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리티로 변해갈 수 있는 백인의 지위를 어떤 식으로든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적인 저항의 형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내건 티파티라는 표현 자체가 결국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그러면서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던 그 과정에서 노력과 그런 것들을 이제 복귀시키는 그런 어떤 반정부 반엘리트 운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트럼프는 바로 트럼피즘은 티파티 운동의 계승이었다. 티파티 운동이 뚜렷한 공화당 내 적임자를 못 찾고 있는 과정에서 아웃소싱을 한 후보가 트럼프였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티파티 운동을 오바마의 출생지를 의심하는 벌써 운동으로 이어내고 그것이 트럼피즘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트럼프는 2016년, 지금 2024년 선거로 우리가 좀 시계가 흐려졌지만 2016년 선거에서 저는 트럼프의 그 TV 토론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트럼프가 나프타에 대한 공격은 정말 어떤 지금까지의 그 프로파간다나 학자들보다도 더 날카롭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항상 그 TV 토론 초반에는 굉장히 잘해요. 준비해온 대로. 그러다가 이제 후반에 가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초반에 나프타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 그리고 이제 제가 책에서 길게 인용한 펜실베니아에 가서 했던 2016년에 했던 연설은 대단히 결국은 그동안 자유무역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미국의 백인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를 긁어주는 얘기였고 그 얘기의 핵심은 제가 뒤에서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그 사람들한테 제시한 희망은 뭐였느냐 이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를 상실함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피해는 일자리를 되찾음으로써 밖에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보상으로 회복되기가 어렵다. 미국 시민들은 특히나 정부의 보상에 의존해서 사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디그너티가 떨어지는 거고 미국의 복지제도가 그런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 중심으로 무역의 피해를 구제해 준다는 아이디어는 민주당의 아이디어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게 또 학술적으로도 실제로 보상보다는 디서빌리티 베네핏을 받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해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증명이 나와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되돌려 주겠다라는 트럼프의 공약은 비록 그게 현실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디그너티와 그다음에 그 자기가 입은 피해를 원상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호소력 있는 주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민중년까지 당 강령에서 자유무역 협정을 우리 이제 버니 샌더스계가 당의 경선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게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에 대한 조항을 당 강령에서 빼자라는 그래서 엄청난 내부의
그 토론이 붙었습니다. 결국은 당권파가 이겨서 자유무역 협정이 2016년 당강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를 치렀고요. 패배했죠. 그리고 2020년 선거에서 민주당 강령에서 자유무역 협정이 완전히 빠집니다. 이제 그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당시까지의 민주당은 자유무역 협정과 자유무역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토론에서 그냥 이렇게 우회하려고 하는, 한때는 실수였다 그러고 TPP는 한때는 좋은 거라 그러고 한때는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렇게 선거에서 그러니까 교묘하게 회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렇게 돼서 50년에 걸친 백인 중하층의 민주당 이탈이 16년에 트럼프라는 아웃사이더를 통해서 거의 완성이 되어서 정당 체계의 근본적인 재편성이 이루어져서 이런 형태, 2024년도 저는 선거도 이런 방식으로 치러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은 이제 자산 이동성이 높은 그런 어떤 자산 보유자들의 정당이 되었고, 공화당은 자산 이동성이 낮은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이 사람들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거는 유권자 구성에서 어떤 그룹의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정당인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연구가 중국 충격, 중국으로부터 타격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커뮤니티가 많이 받은 곳일수록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2016년에 올라가는데 2012년 선거에서 romney가 민주당 공화당의 후보일 때는 그런 경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래서 2016년 선거는 자유무역에 대한 선거였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확실하게 본인의 선호를 보여줬다. 결국은 그게 민주당 당강령의 변화하고도 관련돼 있겠죠. 자, 그러면은 ANES, 미국의 가장 공신력 있는 내셔널 일렉션 서베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올라갈수록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는 건데요. 2020년에 오히려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이기도 하죠. 2000년도에 가장 최고치를 찍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자유무역을 찬성할 정도로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 2020년에도 42%니까 굉장히 높은 지지죠. 하지만 이 그림은 당파적 차이를 평균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60%가 지지하지만 공화당은 22%가 지지하는 형태로 가장 극단적인, 전후 우리가 데이터가 구축된 역사에서 보면 가장 극단적인 정당 간 차이를 자유무역이 보여주고, 자유무역이 그것의 중요한 이 당파적 차이의 중요한 웨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촌일수록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존재한다. 또 충격적인 건 우리 이주연 씨가 잘 찾아주신 건데, 수입 제한 반대에 대한 응답률을 봤는데 그 전까지는 2명 중에 1명이 난 자유무역 잘 몰라요, 그거 복잡해요 라고 하지만 2020년부터 갑자기 그런 응답자가 1명도 없었다. 거의 미국 국민들이 무역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이거는 그냥 우연한 자료가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모여져 있는 샘플이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럼 결론이 뭐냐? 결론이, 저는 이 경제적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재수정하지 않으면 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내력을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나 우리가 그동안 보호무역은 무조건적인 나쁘다. 그리고 무역으로 인한 손해는 컴펜세이션, 보상으로 충분히 메꿔줄 수 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 지금 현재 미국의 제조업이 전체 고용의 10%입니다. 50년 전에 미국의 제조업이 40%였어. 지금은 10% 왔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냐? 1930년대, 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미국의 농업이 50%에서 10%로 떨어집니다. 사실은 뉴딜은 이 농업의 이 급격한 추락, 그러니까 농업 임금의 하락, 농업 소득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그거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충격이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에 왔다고 보시면 돼요. 제조업이 40%에서 10%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 정도의 충격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그 충격으로부터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컴펜세이션으로 안 된다. 왜냐하면 컴펜세이션은 만약에 우리가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150만 원 받고 국가로부터 한 50만 원을 더 받으면 컴펜세이션이 되지만,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내가 앞으로 일자리를 그 비슷한 걸 못 찾을 거라는 전망이 강한 사람들한테 월 얼마씩 주는 거는 그건 큰 그 선호를 못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생산 활동이 있다라는 것, 그 제조업이나 어떤 부분의 생산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소셜 옵티멀, 그러니까 이코노믹 옵티멀이 아니라 소셜 옵티멀에 대한 다자적인 합의를 해야 된다. 보호무역이 나쁜 건 사실이지만 더 나쁜 건 뭐냐? 국가들이 조율되지 않게 보호무역을 하는 거다. 그것보다 덜 나쁜 건 뭐냐? 국가들이 서로 조율해서 보호무역을 하는 거다.
국가들이 조율해서 보호목을 하면 그 피해가 어느 정도 감수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언제 알았느냐? 코비드를 통해서 알게 됐다. 코비드 기간 동안에 국가들이 다 국경을 통제하고 했지만 서로 조율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코오디네이티드 프로텍셔니즘이 돼야 되고 사회적인 적정 관세, 우리가 꼭 유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한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적정 관세를 국가 간에 협의해서 만들고 그거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문제를 국가 간에 조율하면 된다. 그 다음에 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 지금 현재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왔지만 외환보유고로 확보하고 있는데 그 외환보유고로 확보함으로써 우리는 그만큼의 돈을 더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각자 이 국가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불필요하게 처박아 놓고 있느냐? 다 금융시장의 불안정 때문입니다. 이제 금융시장의 불안정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돈을 등록금을 낮추고 사회적인 투자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쓰는 방향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개도국들은 지금 현재 그 개도국들의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개도국주의를 벗어났기 때문에 관심은 없지만 그 개도국의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개도국이 부채로 인해서 파산하면 그 파산을 다룰 수 있는 국제기구가 없습니다. 국제 파산기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모든 선진국들이 반대해서 그중에서 가장 미국이 반대합니다. 결국은 국가가 파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은 선진국의 그 코르트와 선진국의 그 은행이 결정을 합니다. 이게 부당한 시스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목소리가 있었지만 국제 부채 구조조정 메커니즘을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 채권금과 국내 법원 의존하는 걸 탈피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비자유주의 강대국과 어떻게 공존할 것이냐.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또는 어떤 다른 비자유주의 강대국이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형태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위협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국가가 비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다, 공산주의를 가지고 있다, 뭐 전체주의를 가지고 있다, 궁극주의를 가지고 있다, 왕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비자유주의 국가로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 팩터는 되지만 그것 자체가 어떤 우리가 그 국가를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부터 완전히 배척하고 그 국가를 불량국가화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행동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직 중국은 다른 국가를 공식적으로 이 베트남과의 그런 국경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공식적으로 무력으로 다른 국가들을 애넥세이션, 베슬라이제이션 하려는 시도를 보인 바가 없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중국은 많은 부분 유엔 총회 투표에서 기권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동주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국제법 중에서. 이 행동주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국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가장 중요한 적이 지정학적 팽창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들을 억제하는 것이 자유주의 국제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팽창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이념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뉴스는 아니지만 러시아의 비밀 문서가 공개가 됐다. 벨라루스를 합병하려고 한다. 그래서 러시아 유니언을 만들려고 한다. 즉, 이 세력권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런 국가들의 생각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막연히 추측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머릿속에 구축돼 있고 푸틴이 이런 구상을 굉장히 많이 말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와서 마치 공기처럼 그냥 항상 있을 것 그리고 뭐 우리가 별일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순간에 세계 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그 기회를 노리는 야망을 가진 그런 비자유주의 국가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시간은 단 70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외의 나머지 모든 시간은 인류의 역사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아닌 세력권 질서에 기반을 했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디폴트 상태가 세력권 질서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의식적인 계몽주의적인 기획의 결과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국가들의 노력의 결과고 그 노력이 약화되는 순간 우리는 결국 세력권 질서로 돌아갈 것이다. 세력권 질서로 돌아갈 때 우리가 더 많은 이득을 얻고 그런 것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렇게 않게 될지는 저는 명확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학기 동안 들어야 될 강의 내용을 지금 1시간 안에 짧게 들은 것 같아서 내용이 방대했던 만큼 또 질문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들어주시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시고 할 수 없이. 저는 디자이너 학과연구원에 있는 이제 우리 이선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뭐 한국 쪽에 이제 자유주의 질서 뭐 이제 혈액권 질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는 좀 한국의 입장에서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오는 결과적인 부분은 미국 이야기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우리가 누굴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시민들, 미국 국민들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약간 헷갈리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디폴트 상태가 세례권 질서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지금 박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세례권 질서와 자유주의 질서라고 하는 거를 이제 현재 시점에서 대비시키시는 건데 그게 이제 훨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보다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면 1급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급, 양급, 다급 이게 본질이고 그리고 이제 그 1급 체제가 태풍 투비 자유주의 질서였던 거거든요. 지금 70년 동안. 근데 그거는 이제 특정한 시기 뭐 미국의 국내 지금 그게 흩뜨리고 있기 때문에 깨지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그 특정한 시기에 happen to be 자유주의 질서를 갖다가 그게 이제 보편화시키신다면 그게 오히려 착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그게 무너지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 국내가 아니라 저희처럼 이제 이제 오랜 그런 피해를 영향을 받아왔던 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질적으로는 이제 1급 아까 말씀하신 건 이제 뭐 1급 다급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이제 초점을 흘리실 때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느낀 거는 이건 미국의 자유주의 질서를 만들어 왔던 사람들 일선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현재까지 자유주의까지 내려온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그걸 이론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미화라고 의도적이 아니었다도 미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냉전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대외적으로는 자유주의 질서를 포괄했지만 뒤로는 뭐 중남미라든가 많은 나라에서 그렇지 않게 보여왔잖아요. 저는 아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으로 좀 더 이렇게 이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일극과 양극, 다극이 보다 더 이게 일반적이고 전 세계를 관통하는 이런 틀이고 그 가운데에서 자유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극히 특정한 시기에 존재했던 특정한 형태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길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 국제정치학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세계 질서는 강대국이 몇 명, 그리고 초강대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다음에 초강대국에 대항하는 그 국가들이 몇 개나 됐느냐. 라는 형태로 국가들을 나눌 수 있다. 그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론화로 한다면 케네스 왈츠의 결국은 국제 체계론이 그런 얘기하고 관련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처음 시작은 모든 국가는 기능적으로 다 동일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강대국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약간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또 이 거시적으로 세계 질서를 짧게 얘기할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 그런 parsimony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첫 번째 우리가 비강대국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질서로만 얘기했을 때 놓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놓치는 부분에게 우리가 차이가 바로 가스라테프트냐 이 3.1운동이냐의 차이와 같은 극단적인 차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지위를 과연 독립국이고 자결권을 가진 국가냐 아니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접경 지역에 사는 국가니까 러시아를 디퍼하는 방법, 존경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그레엄 앨리슨의 주장,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어떤 그 차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둘 사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학자들이 논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많이 참고했던 게 먼로 독트린이라는 부분인데, 먼로 독트린은 쉽게 말하면 19세기에 미국이 결국은 이 웨스트 헤미스피어, 이 서방부 지역은 유럽 국가들이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한마디로 여기는 우리의 세력권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이제 배경은 이제 남미에 있는 국가들이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려고 할 때 식민 모국에서 군대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함이었죠. 근데 그 먼로 독트린은 과연 그러면은 이거는 뭐, 그리고 먼로 독트린은 사실은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브루트 포스한 힘으로 미국이 남미의 어떤 국가에도 개입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루즈벨트 코놀러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해석인데요. 윌슨은 먼로 독트린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먼로 독트린인데, 먼로 독트린은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면 그 개입하지 말아라, 불개입을 하고 여기는 우리의 영역이다라고 했는데,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그 먼로 독트린이 의미하는 건 뭐냐? 우리가 언제든지 남미 국가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거다 라는 걸 의미했고, 왜? 우리 세력권이니까. 근데 윌슨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이 나라들의 자결권을 우리가 대신 보호해 주겠다는 선언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공개 외교와 그 다음에 선린 정책으로 이 국가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면은 결국은 전 세계로 투사할 수 없는 미국의 자유주의적인 비전을 남미 국가에 한정해서 투영하는 것이었다라고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먼로 독트린은 그 안에 다 결합되어 있는 거죠.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자유주의적인 비전과 현실주의적인 강권적인 비전이 섞여 있는 부분이어서, 또 실제로 미국도 먼로 독트린을 그렇게 얼마든지 자기의 일방주의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냉전 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우리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이제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미국이 보였던 부조리나 이런 부분들을 비판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그 비판들 다 있지만 원칙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국제질서 원칙,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그런 원칙을 어떻게 그려나갈 거고, 그런 그 방향과 일치하는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좀 혼동이 있었긴 모르겠지만,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더 나은 질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은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책 가져와서 사인 걸 할거 그랬는데 책 가져오는 걸 깜빡해서 너무 아쉬운데요. 일단은 당연히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 리버럴,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제 질서랑 서양권 질서를 서로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시는데, 근데 실제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결합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념형적으로 강하게 분리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냉전 세력 질서 이후에 확장적 자유주의,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에 전에 이렇게 보시는데, 냉전 세력 질서는 사실 세력권 질서 강하게 겹쳐져 있고, 실제로 행태도 그랬던 것 같고, 베트남이나 다른 것처럼 그렇고, 이제 이후에 확장적 시기도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그리고 이라크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강하게 겹쳐 있는데, 근데 이 둘을 이제 분리해서 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일종의 그 군사적인 현상변경, 그거에 대한 그 저지력,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제 그 자유주의적 질서의 핵심인지, 혹은 그러니까 이거에 그 둘을 완전히 매치시키는 게 정말 이제 가장 좋은 이제 관점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집니다. 예. 혼재돼 있다. 사실 혼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거를 클린턴 확장 독트린과 부시 독트린을 자유 팽창주의라고 불러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따로 이름을 그렇게 자꾸 막 남발하는 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그것도 역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다르게 좀 극단적으로 해석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극단적인 해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침습적인 모습, 침습적인 우리가 들어가서 바꿔주겠다. 즉, 그러니까 그 국가가 그러니까 결국은 자결권을 침해한 거죠. 그것도 역시. 그래서 그 국가가 시장 경제가 좋은지 민주주의가 좋은지 할 때까지 우리가 최대한 설득하고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과 직접 들어가서 레짐 체인지를 한다거나 직접 그것을 강압적으로 국제기구나 이런 걸 동원해서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시장의 힘으로 거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압박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저는 대단히 침습적인 모습이었고 그거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미국이 그렇게 표방하고 했지만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원래의 모습과 저는 불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국가의 자결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과 배치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원칙적으로는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되고 사용되고 이용되는 거는 사실은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방식과는 달랐죠.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침입했지만 유엔에 가서 설득을 최대한 했죠. 결국은 유엔의 동의를 못 받아서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테러리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권이었다. 근데 만약에 911이 없었다면 미국의 그런 군사 개입을 과연 다른 국가들이 그렇게 허용했을까? 또는 미국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도 다른 문제여서 그게 911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공론장이라는 좀 애매한 표현을 들면 그 영역에 나와서 절차적으로나 여론상으로나 설득을 하려는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무력을 개입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미세하나마 차이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런 침략을 막는 데 있어서 군사적인 저지. 예. 그거는 제가 사실은 설명이 너무 어렵고 책에서 다루기가 어려워서 그 김주영 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물어봐 만민법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민법에서 롤스가 말한 같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괜찮은 비자유주의 국가와 그렇지 않은 무법 국가의 경계에 대해서 뭐 롤스가 계속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 자유주의 국가들이 정의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투영하려고 할 때 괜찮은 비자유주의 국가들하고는 공존할 수 있으나 다원적으로 공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무법 국가들하고는 공존할 수 없는데 그러면 괜찮은 비자유주의와 무법 국가의 경계가 뭐냐? 결국은 저는 그 경계가 결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경계에 대한 판단이 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 독일을 그 경계 바깥에 있다고 판단한 게 크로우 각서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소련을 그렇게 판단한 것이 결국은 그 캐넌의 롱 텔레그램이었고요. 결국은 2018년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 지금 스탠포드 후보의 객원연구원으로 있는 그분의 메모가 미국이 중국을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로 판단하는 중요한 그 문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국은 이 국가가 비자유주의 국가인데 공존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공존이 어려운 결국은 팽창주의적인 야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지금 교류하는 것이 그것에 수단화되어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판단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판단에 저는 그냥 이념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결국은 행동주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만약에 중국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러시아의 그런 조치와 비슷한 조치를 주변 국가들한테 취한다라고 한다면 중국에 대한 판단도 더욱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더 이상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괜찮은 비자유주의 국가로부터 졸업을 하는 거겠죠. 무법 국가의 형태로.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정도의 러시아와 지금의 러시아의 차이는 그런 행동, 러시아의 행동, 2022년의 결정, 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 군사적으로. 그거는 이제 제 영역이 아니고 이제 안보를 연구하시고 군사 문제를 연구하시는 그분들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꼭 한번 정독을 할 수 있어서 권하는데 저는 정말 두 번째 읽고 있고요. 거기서 제가 알고 있던 이론이나 개념, 사건, 인물 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다 이렇게 연결시켜내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또
깊이 고민해야 될 그런 질문들을 제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한 책임이라고 봤습니다. 네? 제 질문은 그 트럼프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는 그 교수님들마다 물어보는 것이 트럼프의 그 공약들 뭐 얼마나 실현될지 모르지만 일부는 굉장히 전통적인 공화당 공약이고 재산세 낮추는 것도 그렇고 또 사회문화적인 보수주의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그렇고 또 일부는 전통적이지 않은데 그 전통적이지 않은 것 중에서 또 일부는 지금 박 교수님 이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트럼프라는 그 캐릭터 자체로부터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문제 제기의 측면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전통적인 공화당 그 공약들이 코어에 있고 나머지는 일기를 봐도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뭐 낙관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수의 교수님들은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속도의 문제 있지. 그래서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겠습니다. 저희 한 4년 뒤에 또 검증해보고 예측을 한번. 그 얘기는 짧게, 방금 뭐 질문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그 부연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2016년 선거가 저는 2024년의 선거의 그 전초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그 패배하는 과정, 그리고 버니 샌더스를 트럼프가 계속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을 뽑지 못한 것이 민주당의 문제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24년 선거 이후에 누가 민주당을 재건할 건가에 대한 얘기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버니 샌더스를 중심으로 결국은 민주당은 다시 재구성돼야 된다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트럼프에 대한 질문의 반대편에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된 생각, 일관된 플랜으로 집권을 한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개인기, 그 개인적인 그 터프함, 그 다음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는 그 막연한 구호, 뭐 그 다음에 그런 백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외모,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나의 상품화되어서 아주 히트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2025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 중에 취사 선택을 어떻게 할지, 어떤 순서로 할지, 결국은 우리가 오바마에서 보시다시피 오바마와 같이 압도적인 선거로 젊은 나이에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훌륭한 인재들이 백악관을 다 들어갔지만 오바마 케어 하나도 겨우 그것도 웹사이트가 마지막에 무너지면서 망할 뻔한 거를 그 구글 인력들이 들어가서 고쳐서 겨우 성공한 그런 거라고 본다면 트럼프도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그 선택과 집중의 결과 유권자들에게 내가 이거 하나를 이것으로 남겼다. 4년 동안. 그 4년 중에서도 중간선거 전인 2년 동안. 이제 25년, 26년, 이 2년 안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그 제한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보다는 그런 그 사건적으로 여론을 이렇게 주도할 만한 그런 것들, 그래서 아이스를 보내서 디포테이션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입국을 막는 거라든지 벽을 더 높이는 거라든지 국경 수비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 이민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될 거니까요. 그 외에 사회정책적인 중요한 변화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크게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민에 관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래서 이미그레이션 짜르인 스티브 밀러가 모든 플랜을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만큼은, 그리고 이민국은 사실은 친공화당 세력에 의해서 저는 상당 부분 국경수비대랑 이민 쪽은 이미 그 프로젝트 2025의 아이디어가 다 관철돼 있다. 실제로 이제 트럼프를 인도스하기도 했죠, 선거 전에. 그래서 이민 정책만큼은 지금 현재 바로 집행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영주권자 분들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영주권 서류를 항상 들고 다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금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민 문제 외에는 다른 문제는 굉장히
실제로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어떻게 살릴 거냐. 지금 10% 관세를 매긴다고 했을 때 그게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게 일자리가 돌아오지는 못하잖아요. 추가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뿐이지.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 결국은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한 건 바이든이 4년 동안에 해놓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린 코올리션.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기후변화, 그 다음에 친환경,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비를 통과시키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돈을 남부 쪽을 집중적으로 해놨거든요. 그 성과를 트럼프가 볼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누적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면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 인프라스트럭처 비는 바이든 정부에서 정말 많이 통과가 됐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오히려 트럼프가 그걸로부터 베네핏을 얻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미국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될 건가에 대한 플랜은 전혀 잘 안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이 많으신 것 같지만 시간 관계상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